스스로의 비평에 철저하라. 나는 나의 개인 서류함에 내가 저질렀던 어리석은 행동들이란 이름의 파일을 보관하고 있다. 그 파일에는 지금까지 나의 어리석었던 행동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대부분 비서에게 기록하긴 하지만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운 사적인 일들은 직접 기록한다. 지금도 15년 전에 나에 대한 비평을 기억하고 있다. 만일 내가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정직했다면 메모가 얼마나 더 많아졌을지는 모를 일이다. 기원전 10세기에 사울왕이 나는 어리석었느니라. 나는 참으로 많은 잘못을 저질렀도다. 라고 한 말은 그대로 나에게 들어맞는다. 하지만 나의 어리석은 짓을 기록한 메모를 꺼내 들고 스스로에 대한 비평을 다시 읽는 것은 앞으로 부딪히게 될 문제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내 고민을 남의 탓으로 돌렸던 적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며 경험을 해보니 온갖 불행은 내 책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도 연륜이 쌓여가면서 그것을 깨닫게 된다. 나의 몰락은 누구의 탓도 아니다. 나 자신의 탓이다. 내가 나의 최대의 적이었고 비참한 운명의 원인이었다. 나폴레옹도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자기 평가와 자기 지배에 있어서 예술가의 경지에까지 오른 사람이 있다. 그의 이름은 H.P. 하웰이다. 그가 1944년 7월 31일 뉴욕의 호텔 엠베세더의 약국에서 급사했다는 뉴스가 전국에 보도되었을 때 월가는 경악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미국 재계의 지도자였으니 말이다. 그는 커머셜 내셔널 뱅크 앤드 트러스트의 회장을 비롯해 몇몇 큰 회사의 이사였다. 그는 정식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다. 시골 가게의 점원으로 시작하여 US 스틸의 도매상 지배인이 되었고 그로부터 차츰 지위와 세력을 키워갔다. 나는 다년간에 걸쳐 그날의 약속에 대한 일람표를 작성해 오고 있습니다. 내가 성공법을 물었을 때 그가 한 말이었다. 우리 가족은 토요일 밤의 스케줄에서 나를 제외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토요일 밤을 자기 검토와 그 주의 한 일의 평가에 할애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케줄 기록부를 펼쳐봅니다. 월요일 이후에 일어난 온갖 면접과 토의와 회합에 대해서 재검토해보고 그때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어떤 옳은 일을 했나?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일을 개선할 수 있을까? 그때의 경험으로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등에 대해 자문합니다. 매주일의 재검토가 때로는 나를 불행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스스로 범한 얼빠진 실수에 대해서 기가 막혀 정남이가 떨어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 때마다 실패는 점점 적어져 갔습니다. 이런 자기 분석법은 해마다 계속되었고 지금까지 시도한 방법 가운데 이것 이상으로 저에게 도움이 된 것은 없었습니다. H.P. 하웰은 아마도 이 아이디어를 벤 프랭클린에게서 빌려온 것 같다. 프랭클린은 다만 토요일 밤까지 기다리지 않았을 뿐이다. 그는 매일 밤마다 자기 반성을 했다. 그것을 통해 그는 13가지의 중대한 과실을 발견했다. 그 가운데 셋은 시간 낭비, 사소한 일에 마음을 쓰고 괴로워하는 것, 논쟁을 하거나 남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 등이었다. 현명한 프랭클린은 그것을 깨닫고 이러한 핸디캡을 제거하지 않는 한 크게 향상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결점을 일주일 동안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는 매일 벌어지는 격렬한 싸움에서 어느 쪽이 승리하는가를 기록했다. 둘째 주에는 두 번째의 결점을, 셋째 주에는 세 번째의 결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이러한 싸움을 2년 동안이나 계속하였다.
그의 노력을 생각한다면 그가 미국이 낳은 가장 사랑받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된 것도 결코 특별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엘버트 허버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누구나 하루에 적어도 5분간은 어처구니 없는 바보가 된다. 지혜란 그 한계를 넘지 않는 것을 일컬음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사소한 비평에도 흥분하고 성내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기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논쟁한 사람에게서 무엇이라도 배우려 한다. 월트 휘트먼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너는 너를 칭찬하고 부드럽고 상냥히 대하고 내 편을 들어준 사람한테서만 교훈을 얻었는가? 너를 배척하고 반대하고 논쟁한 사람한테서는 귀중한 교훈을 배우지 못했는가? 우리는 적이 가하는 비평을 기다리지 말고 그들을 앞질러 스스로에 대해 냉혹한 비평가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적이 발언의 기회를 잡기 전에 먼저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도록 해야 한다. 바로 이것은 찰스 다윈이 한 일이었다. 실제로 다윈은 15년간을 비평에 소비했다. 다윈은 불의해져서 종의 기원을 탈구했을 때 생명체의 기원에 관한 그의 혁명적 개념이 사상계와 종교계를 진동시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는 스스로 비평가가 되어 15년간을 사실의 재조사와 추론의 재검토, 결론의 비판에 계속해서 매진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이 저주받을 바보놈이라고 욕설을 퍼부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성을 낼 것인가? 링컨의 대처 방법을 보고 배우라. 링컨이 대통령이었을 당시 국무부 장관 에드워드 M. 스탠튼은 링컨을 저주받을 바보라고 매도했다. 스탠튼은 링컨이 자신의 업무에 간섭하는 것을 분개했다. 실은 어느 이기적인 정치가의 구미에 맞춰 링컨은 몇몇 연대 이동 명령에 서명을 했다. 그런데 스탠튼은 링컨의 명령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명령에 서명한 링컨을 바보 멍청이라고 욕설을 퍼부은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스탠튼의 말이 링컨의 귀에 들어갔을 때 링컨은 평온한 태도로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스탠튼이 나를 멍청이라고 말했다면 나는 멍청이겠죠. 그 친구가 말하는 것은 대부분 틀림없으니 어디 내가 직접 가서 확인 좀 해볼까? 링컨은 스탠튼을 찾아갔다. 스탠튼은 링컨에게 명령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설득했고 링컨은 그 명령을 취소했다. 링컨은 호의적인 동기와 지식이 밑받침된 비평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우리도 그러한 비평은 환영해야만 한다. 시어도어 루즈벨트도 우리가 4번 가운데 3번 이상은 잘못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을 해도 쉽게 실천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현대의 가장 심원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도 그의 결론의 99%는 잘못되었다고 고백했다. 적의 의견이 나에 관한 것이라면 나의 의견보다 훨씬 더 진실에 가깝다 라고 라 로슈푸코는 말했다. 이 말이 어느 정도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가 나를 비평하기 시작하면 나는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반사적으로 방어 태세를 취해버린다. 이것은 나로서도 정떨어지는 일이다. 우리는 비난이나 칭찬이 합당하건 부당하건 간에 상관없이 비난에 대해서 분개하고 칭찬에 대해서는 기뻐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감정적인 동물이다. 우리의 논리는 감정이라는 깊고 어두운 폭풍의 바다에 내던져진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배에 불과하다. 이제 누군가 우리를 비난할 때에는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기로 하자.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변호하기에 급급해한다. 우리는 보다 독창적이고 겸허하게, 훌륭하게 행동하자. 그리고
만약 비평꾼이 나의 온갖 결점을 알고 있거든 더 통렬하고 혹독하게 나 자신을 비평하여 때려 눕힐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비평꾼으로 하여금 어리둥절하게 하고 자신에 대한 칭찬을 획득하도록 하자. 앞장에서 부당한 비평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말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다. 부당하게 비평받았다고 느껴 노여움이 솟구쳤을 때 그 노여움을 자제하고 이렇게 말해보라. 가만히 있자. 사실 나도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니거든. 아인슈타인도 자신이 99%나 잘못되었다고 고백한 이상 아마 나도 적어도 80%는 잘못되어 있을지 모르겠군. 어쩌면 이 비평은 올바른 것인지도 모르겠어. 그렇다면 도리어 감사해야겠군. 게다가 거기서 나는 이익을 얻도록 노력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펩소던트 회사의 사장인 찰스 럭먼은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인 밥 호프를 방송에 출연시키기 위해 한 해에 $100만 쓰고 있었다. 그는 호프의 방송 출연에 대해 칭찬하는 편지는 보려 하지 않고 비판적인 편지만 골라서 읽었다. 그는 그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포드 회사는 전 종업원에게 회사를 비판하는 투서를 하게 했다. 관리와 작업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였던 것이다. 나의 의견을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비누 판매원이 있었다. 그가 처음으로 콜게이트 비누를 팔기 시작했을 때 판매가 시원치 않아 혹시 직업을 잃지나 않을까 걱정했다. 그는 비누의 품질이나 가격에는 하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문제는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판매에 실패했을 때 도대체 무엇이 잘못이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주변을 서성거리곤 했다. 요령이 부족한 것이었을까? 열성이 부족했을까? 그는 때로 상인들에 가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비누를 팔고자 다시 온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비평과 의견을 듣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비누를 팔려고 했을 때 어떤 실수를 했는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생님은 저보다도 훨씬 경험이 풍부하고 성공하신 분이니 가차없이 비평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태도로 그는 많은 벗을 만들 수 있었고 대단히 귀중한 충고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사나이가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가? 지금 세계 최대의 비누, 치약, 그리고 목욕용품 제조업자인 콜게이트 팔몰리브 피트 비누 회사의 사장인 E.H. 리틀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는 미국의 전년도 고액 납세자의 15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비평에 마음을 쓰지 않기 위한 제3법칙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저지른 어리석은 짓을 기록해두자. 자기 자신을 비평해보자. 우리가 결코 완벽할 수는 없으니 E.H. 리틀이 실행했던 방법을 따라해보자. 편견 없고 도움되는 건설적인 비평을 다른 이에게 요청하라. 부당한 비평에 고민하지 않는 방법. 1. 부당한 비평은 대개가 위장된 찬사이다. 당신이 남들로부터 질투나 선망을 받을 만큼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죽은 개를 걷어차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2.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낡은 우산을 쓰고 비평이라는 비가 목덜미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라. 3. 우리가 저지른 어리석은 짓을 기록해두고 자기 자신을 비평해보라.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으니 E.H. 리틀이 한 방법을 실행해보자. 편견 없고 이익되는 건설적인 비평을 다른 이들에게 요청하라.